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판례 공부 2023년 1월 15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우리가 집합건물법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사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관련된 건데,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수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원하고의 손해배상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상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주식회사에서 감사 수행 의무를 부실하게 해서 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그때 책임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저희 집합건물과는 관련 없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영리법인에 관련된 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변제공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쵸? 변제공탁과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서 우리가 채무의 일부를 갖다가 채권자에게 이렇게 그 갚으려고 했는데,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있죠. 그냥 소송으로 바로 앉아 진행하면서 뭐 각종 뭐 채권 주심을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요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변제공탁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필요하신 분들에게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주려고 했는데도 자꾸 안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구이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니까 토지 상공에다가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토지를 경작하시는 그 농민이나 소유자분들께서는 토지를 제대로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압 전선과 관련된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게 그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지 요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밀양에 보면 이게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이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부분에서 보면 이번에도 있죠.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된 이 사항이네요. 이 부분은 앉아 그 국유지에 대해서 있죠. 국가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지상에 공용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한 후에 이제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서 위 토지 중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 매각하거나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후에 위 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위 아파트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갑 등을 상대로 해서 국유지인 위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토지를 정당한 권한이 그 점유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이것도 재밌다기보다 어쨌든 실제 이제 이 판결이 나겠지만
어, 뭐 우리가 좀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점유자가 여기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있죠. 이것도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경업 금지죠. 포괄 양수도를 해가지고 영업 양도 계약에서 경업 금지에 관해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 양수인이 영업 양도인에게 상법 제 41조 제 4항의 제 1항에 따라서 경업 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는데요. 자, 요런 부분은 있죠. 실체적인 그 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업 양도를 했을 때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판단해 가지고 법원에서 음, 어, 구체적인 상황들을 참작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배당이의가 있죠. 그렇죠. 배당이의. 배당이의과 관련된 요 부분은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일은 좀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채권자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채무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내놔라든지 뭘 했겠죠. 근데 채무자가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갚지를 않았다든지 이랬을 때는 채권자가 어쩔 수 없이 채권 추심 및 추심하고 요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 명령을 해서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같으면 매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각 절차를 받고 나서 매각 끝나고 나면 마지막이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배당. 요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이게 채권자들이 많아가 이게 배당 과정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채권자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요 과정에 대해서 본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좀 이야기가 많던데 매각 이런 말을 좀 하죠. 호텔 같은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 요 과정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심 이런 거하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각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부터 제대로 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부터 먼저 받고 매각을 뭐 할지 어떨지 이런 부분도 요것도 절차를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민주적 절차를 맞춰서 제일 제가 중요한 거는 투명한 공개와 투명한 공개로 진행을 하더라도 요것도 지금 특히 앉아 매수를 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고 매수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야 되고 우리 매도를 하는 소유자분들도 매수를 하는 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민주적으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일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이것도 한번 짤막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죠.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요거는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여러분들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게 매도인이 있을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매수인이 있을 텐데 부동산을 갖다가 여기 인도를 하고 나면 당연히 잔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급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이게 이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있죠. 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있죠. 자동 해제되는 건지 이 부분인데 이 원칙적으로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이게 지금 보면 그 법률 계약이 곧 법률 행위가 되죠. 이 법률 행위를 지금 하는 상황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서 이게 누가 억울한지 또 공정하게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잘 요거는 잘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저도 볼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요것도 배당 이익과 관련된 요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가 뭐 파산을 한다든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근로자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여기 보시면 최우선 변제권을 근로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먼저 가지고 뭐 국세 이런 것보다 먼저 가집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한번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걸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쭉 많으니까요. 자, 요 부분은 또 보니까 그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임대주택법 관련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되 특히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임차인인 분들이 있죠.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상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상법 중에서 해상운송과 관련된 쪽이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부산이라든지 목포 이렇게 바닷가 인천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있죠. 분들은 해상 운송인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요 관련된 사항들은 좀 봐주시면 하네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이렇게 나는데 자, 이것도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들께서 퇴직금 관련된 사항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대법원 그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에다가 대법원이라고 치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주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요 판결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충분히 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관련된 건데 요거는 한번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소유자분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셔가지고 임차인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임차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서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임대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서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그러니까 임차인분들께서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과 이 소유주가 있을 텐데 이 소유주가 자 양도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양수인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 임차인이 들어있는 여기에 호실에 본인이 실제 이제 거주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악의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은 임차인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시더라도 임차인 분들께서도 좀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보고 하셔야 되는 감정적으로 있죠. 그 진짜 거주를 하려고 하는 건데 거주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해서 하면서 막 이게 음해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 제가 이런 경우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좀 문제 생길 수 있고요. 그 양수인 중에서도 더 많은 보증금과 더 많은 월세를 주기 때문에 이불로 본인이 거주를 한다고 해서 이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심적으로 이 부분은 좀 삶을 살아갔으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공고 결정 부분에 경정제도 판결했는데 경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와 있는 경우에 이거 거의 드뭅니다. 그렇죠. 가끔 그 판결 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금액이 약간 잘못됐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임금 약정금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여러분들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마련했다고 해서 있죠. 이건 효력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복리후생을 잘해주고 우리 회사가 성장했을 때 좀 보너스를 잘 줄 것인가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영리법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영리법인에서는 근데 우리 지금 관리단은 비영리법인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비영리법인에서는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아껴가야 되고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소유주 입점주 분들의 관리비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만들 거는 만들고 직원은 좀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제도는 저 좀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영리법인하고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영리법인에 대해서고요. 자, 참고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자, 요것도 배당 2와 관련된 건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각하고 이제 배당이 일어날 때 그때 상황입니다. 채권자들 여러분들 또는 채무자들께서도 좀 아셔야 되고요. 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보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런 것보다는 저는 민사집행법을 다 본다고 해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판례 공부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례 공부 같은 경우는 뭐 효력이 있는지 1번 말고 있잖아. 1번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현실적인 나와 있는 이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건 관계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주로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유언 효력 확인의 소 해가지고 자 요거는 상속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 같은 경우에 지금 집합건물 관련된 가지고는 거의 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가사소송에서도 보면 여기가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그, 그 소수 성전환과 관련된 소수자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존중을 해주는 입장이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유교 어떤 문화 속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장으로만 거치하지 그것을 본인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해서는 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 점도 한번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사회 일원으로서 성전환자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굉장히 길죠. 이 부분 보면 이 굉장히 긴 거 보면 다수 의견부터 해서 굉장히 긴 거 보면 성전환자분들 나름대로 고통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구절절 아마 판단도 이렇게 뭐 나오네요. 뭐 가족관계 등록부상에서도 그렇게요. 이런 것들도 성별 정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행정법 관련돼서 또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급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식 명령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소유자란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단 국가에 관련된 공익사업에서 이제 토지보장법이라는 거죠. 요거 이제 국가에서 어떤 토지 보상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요 부분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다 그 대략 한번 보고 그냥 많은 이유가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 만약 어떤 이런 비슷한 일이 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일어나면 그때 1월 15일자 판례 공부에 어디서 제가 본 것 같다 해서 한번 쭉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기억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징계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교원이 학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에 규정 없는 징계처분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죠. 이거는 그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세와 관련된 것도 나와 있네요. 조세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외국 법인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글로벌하게 외국 법인 쪽에도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챔피언 CEO께서는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하네요. 여기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봅시다. 요거. 딱 유일하게 지금 이게 민사에서 나오지 않고 이게 참 행정 쪽에서 여기 하나 나오네요.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색깔을 조금 칠하면서 요거는 볼게요. 갑이 경매 절차에서 있죠. 다시 바꿀게요. 갑이 경매 절차를 했답니다. 요분 갑이 경매 절차. 지금 갑이 경매 절차에서 집합 건물 등 중에서 구분 건물 일부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갑이 경매에서 구분 소의 건물 중 일부를 취득했네요. 취득해서 어떻게 했다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하고 요 납부를 했다네요. 그래서 관할 구청장이 그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관리비는 이거 좀 관련 없어 보이는데, 근데 최근에 관리비 중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서 갑에게 승계된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관리비까지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시킨다라고 해놨네요. 이 구청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 웃음이 좀 나네요. 이거는 어느 관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항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요거는 이거 구청장이나 주변에 좀 아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모르겠네. 사항에서 체납관리비는 그렇죠. 체납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달리 원심 판결의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고 본 사례. 그러게요. 이게 참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겠네요.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요거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이거 지우고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이거는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갑이 경매 절차에서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 일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관할구청장이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갑에게 승계된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 과세 표준인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도 포함시켜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항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간접 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승계된 거죠. 아주 멋진 말이네요. 자,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렇게 났습니다. 1항 제5에 정한 간접 비용을 해당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 대상 물건과 대가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취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유분 체납관리비는 경매 절차에서 취득한 구분 건물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해놨죠.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논리적 과정과 원인 결과를 잘 적어놨네요. 따라서 체납관리비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이와 달리 본 원시 판결의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가 딱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허법 관련된 거죠. 부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상표법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상표와 관련된 것이 필요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사사건. 자, 군사법원상 전자장치 부착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 군인 네, 지금 직업이 군인이신 분들은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물손괴 요거는 여러분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한번 요걸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과 영덕죄의 구별해야 되는 재물손괴죄하고 영덕죄는 좀 구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지가 않다. 영덕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라고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를 하거나 또는 언익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이용한 게 아니고 효용을 해했다고 합니다. 해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있죠. 행위자가 자기 소유 물건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처분할 의사, 불법 영덕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덕죄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덕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소유자는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해당되지 않고 영덕죄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요것도 하나 팁으로 가져가시고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괜찮네 싶습니다. 요거 한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일어난 이런 부분이네요. 뭐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있죠. 그 관련된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관련된 분들은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뭐 방송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병력 부분이네요. 그쵸? 병력. 그 국적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병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업무상 과실치사 안 돼요. 요 부분은 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의원이나 병원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에서 치사까지 들어갔네요. 자,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 의사의 주의 의무의 내용, 정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겁니다. 의료 행위가 의사들 사이에 분업적인 진료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렇죠. 요즘은 좀 이렇게 이루어지죠. 특히 환자 우리가 명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을 때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분업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해당 의료 행위에 필요한 주의 의무의 준수 내지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서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에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공동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소곡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외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위 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 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주된 의사의 업무상 주의 의무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설명 의무의 이행을 다른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는 있죠. 이때 다른 의사에게 의료 행위와 함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까지 위임한 주된 지위의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할 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임은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포괄적인 위임이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봅시다. 업무설 과실 요거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요 처음에는 뭐냐면 의료 행위는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항을 좀 고려해서 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주된 의사의 지휘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환자의 수술이라든지 수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거나 특정 의료 영역에 관한 진료 도중에 환자에게 나타난 문제점이 자신이 맡은 의료 영역 내지 전공 과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이루어진 다른 의사의 의료 영역 내지 전공 과목에 속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의사에게 그 관련된 그 협의 진료를 의료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 영역을 나누어서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같이 분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에 직책상 주단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행위의 위임 관계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는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주된 의사는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이때 의료행위가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내지 자질과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의 경위와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의료행위가 전문적인 그 의료 영역 및 그 해당 의료기관의 그 의료 시스템 내에 위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 등이 것이고 실제로는 그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서 분담하는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는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할 수도 볼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증명은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위임을 했고 수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에서 지상인데 업무가 무엇인지 요 골프와 관련된 또 이런 부분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스크린 골프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살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죠. 경기 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 골프채의 운반이라든지 이동, 직업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 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은 경기 참여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리고 생명 신체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뭡니까 이게 과실치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거죠. 이제 간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많이 다친 경우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해줄 거는 해주시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까지 간 거 보면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 보면 서로 우리는 이 정도만 뭐 해주면 된다 해서 너무 과도하게 불렀다부터 해가 막 이래서 다툼이 있어서 이제 결국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까지 이렇게 지금 가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우리는 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2023년 1월 15일 판례 공부를 오늘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